7. 텅 빈 공간에 홀로 서라. 체스 천재로 8차례나 미국 챔피언에 올랐던 조시 웨이츠키는 그 후 태극권에 입문해 21차례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그야말로 폭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의 표본이다. 영화 바비 피셔를 찾아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그는 현재 최고의 운동선수들과 투자자들의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그의 베스트셀러 배움의 기술을 읽은 후 나는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빈 공간을 확보하라. 조씨는 SNS를 하지 않는다. 내 팟캐스트 방송을 빼고는 인터뷰도 안 한다. 거의 모든 미팅 제안과 전화를 피한다. 투입량을 최소화하고 산출량을 최대화하는 삶을 실천한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삶을 빈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라. 조시는 폭보다는 깊이에 초점을 맞춘다.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배운다 라고 이름 붙인 원칙을 자주 활용한다. 뭔가 작은 것에 집중하면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그는 체스 챔피언에서 무술대회 우승자로 변신할 수 있었다. 조씨는 체스를 가르칠 때 첫 수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 체스에 입문하는 사람은 통상 포석이나 행마를 위한 몇몇 방법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조씨는 이를 두고 선생님에게서 시험지 답안을 훔치는 격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인 원리나 전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보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조씨는 내게 체스를 가르쳐 줄 때도 게임의 거의 막판에 이르렀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즉 체스판 위에서 나의 킹과 폰이 상대의 킹에 맞서게 한다. 또는 상대의 킹과 폰이 내 킹이 맞서는 상황을 연출한다. 체스판은 이렇게 말 3개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다. 복잡함이 거의 사라진 상태 마이크로에서 빈 공간의 힘을 통해 적을 축구 추방으로 내몰 수 있는 전략 매크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포석과 행마에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가? 아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챔피언은 창조적인 전략이 결정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스치듯 떠오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라.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원 활용에 기대지 않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커다란 상상력이 기지개를 켠다. 복잡한 생각, 고민, 전략과 전술 모두 지워라. 텅 빈 공간에 홀로 서라. 그러면 당신 내면의 거인이 당신을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 상대가 내 게임을 연구하게 하라. 나는 조시와 함께 주짓수 세계 챔피언을 5차례나 지낸 마르셀로 가르시아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눈다. 조시는 마르셀로와 함께 뉴욕에서 주짓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르셀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최고의 주짓수 마스터이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과 웨인 그레츠키, 마이클 조던을 합쳐놓은 것 같다. 주짓수 선수들은 대부분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훈련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그런데 마르셀로는 자신의 스파링 연습을 비롯한 디테일한 훈련 모습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한다. 마르셀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3, 4주 후에 있을 시합에서 경쟁자들에게 사용할 기술을 미리 보여준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가 무의식 중에 내 전략과 경기 운영 방식에 점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상대가 내 기술을 제 아무리 연구하고 따라한다 한들 나보다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진 기술을 나보다 더 잘 구사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마르셀로의 전략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나도 3년 연속 높은 청취율을 기록한 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든 과정이나 킥스타터를 통한 투자 과정 등을 온라인상에서 자세하게 공유해 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내가 자세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도와줄수록 나도 더 상세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내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방송과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 중 절반은 너무도 자세한 디테일에 놀라 따라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 40%는 따라서 해보았지만 그들의 결과물은 나보다 못했다. 약 10%만이 내 디테일들을 참조해 나보다 더 창조적인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20% 사람들을 나는 적극 도와주었고 그들로부터 내 일에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3번의 턴을 기억하라. 조시는 활강 스키 선수로 명성을 날린 빌리 키드의 조언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조시가 빌리와 처음 스키를 타러 갔을 때의 일이다. 슬로프의 마지막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리프트를 타러 가던 도중 빌리가 문득 그에게 물었다. 조시, 활강 코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3번의 턴이 있는데 뭔지 아니? 조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미소를 지으며 빌리가 말했다. 마지막 3번의 턴이지. 사람들은 대부분 코스의 가장 가파른 부분이나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야 할 시작 지점에서의 턴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빌리는 코스를 거의 다 내려올 무렵의 마지막 3번의 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안다. 슬로프의 마지막 구간은 평평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구간이라는 것을. 빌리는 조시에게 마지막 턴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려운 구간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 3번의 턴을 남겨두고는 방심한 나머지 자세가 나빠지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 새롭게 내려올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 자세를 내면화하고 말아. 그런데 스키에서는 마지막 턴이 가장 중요해. 마지막 자세가 좋아야 다음번에도 좋은 자세로 출발할 수 있게 돼. 나는 빌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루의 마무리가 좋으면 그 좋음이 밤새 이어져 새로운 아침을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게 한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좋은 자세에서 마무리를 한다. 예를 들어 60분 동안 운동을 한다면 45분쯤 지났을 때 환상적인 기록이 나오거나 난이도 높은 기술을 능숙하게 해내면 60분을 다 채우지 않고 바로 끝낸다. 조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가 허밍웨이는 가장 좋은 흐름의 중간, 가장 잘 써져 나간다고 느껴지는 문단의 중간 부분에서 하루의 작업을 끝냈다. 다음번에도 그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나도 허밍웨이처럼 하려고 노력한다. 조시 웨이츠키는 체스판을 텅 비워야 상대를 제압하는 결정적 전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체육관 청소나 도복의 옷매무시 등 디테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챔피언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마무리가 좋아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아주 작은 것들이 결국 전혀 다른 분야를 정복하는 탁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가? 어떤 상대에게 당신의 삶을 연구하게 만들 것인가? 8. 모든 길은 스스로 열린다.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 제작자, 촬영
촬영 감독, 편집자, 뮤지션이다. 기존의 장르를 완전히 뒤엎은 혁신적인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인 LA 네트워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재학 시절 첫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다. 그리고 한 약품 연구소의 임상 실험에 참여해 받은 돈으로 그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바로 엘 마리아치였다. 이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 개봉된 역대 최저 예산 영화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 후 데스페라도, 황혼에서 새벽까지, 스파이 키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멕시코, 신시티 등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올랐다. 로버트와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금을 캐는 작업과도 같았다. 그는 끊임없이 홈런을 터뜨렸다. 다른 인물들과의 인터뷰보다 훨씬 길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인 만큼 마음껏 즐겨주기를 바란다. 로드리게즈 리스트. 영화판에는 로드리게즈 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이는 로버트가 엘마리아치를 만들 때 탄생했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어 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맞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친구 카를로스가 멕시코의 목장을 갖고 있었다. 악당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로 딱이었다. 카를로스의 사촌은 술집 주인이었고 술집은 을의 첫 싸움이 펼쳐지는 장소 아닌가. 나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의 또 다른 사촌은 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영화 중간에 삽입했다. 그에게는 핏불 테리어도 있었다. 그래서 그 개도 출연시켰다. 나의 또 다른 친구는 야생에서 우연히 잡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고 거북이도 출연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수정했으며 촬영을 위해 동물을 다루는 전문가를 따로 섭외한 것처럼 보이면 영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로버트는 거의 빈털터리였지만 이처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총 제작비는 $7,000가 들었다. 그는 이 영화를 $70,000만 주면 언제든지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컬럼비아 영화사가 배급권을 사들여 개봉했고 급기야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그는 수상식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내년에는 출품작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제작비도 스텝도 없이 찍은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걸 알면 너도 나도 카메라를 들고 세상에 뛰어들 테니까요. 정말로 그 이듬해 선댄스 영화제의 출품작들은 번물 터지듯 늘어났다. 로드리게즈 리스트는 저예산 영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한 개 안에는 자유가 들어있다. 로버트는 아무도 엘 마리아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시험 삼아 찍은 영화였으니까. 스페인어 시장에 팔 수 있는 두세 편의 영화를 만들어 돈을 모은 다음 영어로 된 진짜 첫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작품에 대해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영화제에 출품할 줄 알았다면 10배는 더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어떻게든 제작비를 빌려서 완성도를 높였을 것이다. 잡음이 심한 카메라 때문에 동시녹음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메이저 영화사에서 배급할 줄 알았더라면 더 화려한 의상, 더 좋은 촬영 도구, 더 많은 스텝을 고용해 진짜 더 멋진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로버트는 유명세를 얻었고 몇 편의 영화를 더 만들다가 문득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말한다. 거북이, 개, 술집, 목장, 버스만 활용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계는 곧 자유였다. 한계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였다.
멋진 깨달음이 아닐 수 없다. 변명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다. 자금도 없고 연줄도 없을 때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시 웨이츠킨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 또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돈이 없어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그가 황홀에서 새벽까지를 촬영할 때의 일이다. 특수효과 담당자가 폭발신에서 불꽃을 너무 과하게 터뜨려 배우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는 영화에도 그대로 담겼다. 촬영 세트가 다 망가지고 불에 타고 말았다. 미술감독은 울음을 터뜨렸고 모든 스텝이 난리가 났다. 단 두 사람, 조감독과 로버트를 제외하고. 조감독이 그에게 물었다. 감독님, 생각도 저와 같으신가요? 그가 답했다. 물론이야. 이대로 가자고. 다 타버린 것도 뭔가 느낌이 있네. 꼭 손봐야 할 것만 고치고 그대로 갑시다. 로버트는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면 주어진 상황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는 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이 충분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계속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라스트 모이칸, 맨헌터, 인사이더 등의 걸작을 만든 마이클 만은 속도감 넘치는 편집으로 명성이 높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특수효과팀을 고용하지 못한 영화에서 유독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돈도 시간도 없어서 편집도 거의 내가 해야 하고 배우에게 케첩도 내가 뿌려야 할 때 평단과 관객들의 찬사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로버트 로드리게즈와 마이클 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로버트가 그 답을 내놓는다. 돈과 시간이 없어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영화에서는 충분한 여건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불꽃이 팍팍 튀어오른다. 그러면 관객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쩐지 마음에 든다. 이상하게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 라는 평을 남긴다. 예술은 불완전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모두가 같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로버트는 세상의 보편적인 문법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모두가 왼쪽 길로 갈 때 그는 오른쪽 길을 탐사했다. 거기서 아무도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 성공이란 무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다. 영화판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영화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영화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영화제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면 경쟁이 덜 심한 곳이 보인다. 로버트는 오랫동안 TV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MBC 방송국의 금요일 저녁 7시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그 대신 직접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생각해보라. 방송 네트워크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없다. LA 같은 언더그라운드 방송사를 구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행 가능한 탄탄한 사업 계획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로버트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10명도 채 안 될 것이다. MBC 방송국의 주말 저녁 프로그램을 따기 위해 최고 2만 명 정도가 경쟁한다는 통계 자료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징하게 보여준다. 성공하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내려다보아야 한다. 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길을 잃거나 길에 갇히고 만다. 몰라도 된다. 사람들은 로버트가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촬영 감독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창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창의성만 불어넣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촬영장에서 종종 기타를 치고 유명 화가들을 초대해 휴식 시간에 배우들이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일이든 기술적인 부분은 10%이고 90%는 창의성이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안다면 싸움의 절반은 끝낸 셈이다. 창의성을 발휘할 줄 알면 무대에서 내가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된다.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본은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나는 내가 10초 전에 무엇을 연주했는지도 모른다. 내가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비슷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나는 화가 세바스찬 크루거에게 그림을 배우기 위해 독일까지 간 적이 있다. 그를 따라 열심히 그려봤지만 늘 내 그림은 쓰레기통에 어울렸다. 그런데 세바스찬에게는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분놀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물화를 그릴 때 그는 턱을 조금 그리다가 눈을 조금 그리고 그러다가 코를 조금 그리고 나는 이런 그의 방식에는 심오한 뜻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몰라요. 무엇부터 그릴지, 다음에는 뭘 그릴지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 그냥 묵묵하게 그림을 시작했더니 언젠가부터 갑자기 나도 세바스찬처럼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정말 놀라웠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전달한다. 몰라도 됩니다. 라고.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만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 무엇이 나를 창의적인 몰입으로 이끄는지 거의 4년 동안 배우고 묻고 생각했지만 얻은 답은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어느새 내 자신이 저절로 몰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마음을 열어 창의성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는 됐는데 내가 또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창의성은 막혀버린다. 토니 로빈스도 조언했듯이 의심하는 나에서 벗어나야 저절로 길이 열린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캔버스에 붓을 가져가라. 일단 붓을 가져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을 만든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젊을 때는 해고사유였던 일로 늙어서는 평생 공로상을 받을 수도 있다. 로버트는 프랜시스 코폴라의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공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열쇠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닫아버린 잿더미도 한참 들여다보면 분명 뭔가를 찾을 수 있다. 언젠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포름이란 영화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온 적이 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능적으로 즉각 승낙했다.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지만 나는 두 가지의 성공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포름을 찍을 때 나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멋진 멕시코 소년을 각각 아버지와 아들 역으로 캐스팅했었다.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엄마 역할을 위한 체구가 아담하면서도 신비롭고 매력적인 여배우를 캐스팅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12월 31일이었기에 이 세 가족은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새해를 맞이할 작정이었다. 그들의 턱시도와 드레스 정장 차림은 정말 멋졌고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와우, 007 제임스 본드가 가족이 있다면 꼭 이럴 것 같지 않나?
엄마와 아빠는 국제 스파이로 아들은 부모가 스파이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파이 키드 시리즈를 만들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포럼에서 얻은 첫 번째 열쇠였다. 다른 하나의 열쇠는 포럼이 흥행에 참패했을 때 발견됐다. 포럼이 각각 4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참신하고 독창적인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 4가지 이야기를 각각의 감독에게 맡겨 한 영화에 무려 감독이 4명이나 붙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나는 판단했다. 4가지 이야기를 한 명의 감독이 만들었다면 관객들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포럼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다시 도전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신시티였고 나 성공했다. 포럼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성공을 얻은 이 이야기말로 프랜시스 감독의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실패는 오래 가지 않는다. 나중에 돌아보면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발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9. 인생을 바꾸는 클리셰를 찾아라. 세이칼은 27살에 처음 컴퓨터가 생겼다. 노동자였던 그는 화강암 싱크대 상판 작업을 하는 틈틈이 유튜브에 자신의 가족과 일상의 신변 잡기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글자 그대로 대박이 났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지금껏 총 25억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유튜브에서 성공한 자신의 노하우를 사업화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수익 모델은 개인 창작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촬영 스튜디오, 홍보, 광고 영업 등을 지원해주고 그 대신 창작자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다. 2014년 메이커 스튜디오는 월트 디즈니에 약 10억 달러에 팔렸다. 셰이는 다이어트벳닷컴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나도 많은 내 독자들과 함께 돈 내기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진 이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 목표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은 내기에 걸린 총 금액의 일부를 받는다. 지금껏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감량한 체중은 225만 킬로그램, 다이어트벳닷컴이 지급한 돈은 2,100만 달러가 넘는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숨어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가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셰이는 45kg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던 날을 떠올린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난다. 문득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어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바뀐 것 같다.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는가? 그런데 진짜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는가?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클리셰의 힘에 새롭게 주목했고 그게 성공 비결의 전부이다.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뻔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등하시했던 클리셰들을 찾도록 하자. 그중 시험 가능한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뵙도록 하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라. 세이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이다.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중독과 쉬운 것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강력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시는 건 쉽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운동을 빼먹는 것도 쉽다.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빅맥 세트를 사 먹는 것도
사먹는 것도 쉽다. 너무나 쉬운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싫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술을 끊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손자 셰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렴. 그러면 된단다. 셰이가 요즘 깊이 붙들고 있는 클리셰는 우리는 죽는다 이다. 그는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린다. 세네카를 비롯한 철학자들의 글을 노트에 옮기고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고 해변의 묘지를 산책하고 최근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며 새로운 사업과 삶을 구상한다. 작은 클리셰 하나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일상에 불어넣은 것이다. 그는 내가 큰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클리셰를 큰 인심을 쓰듯 선물했다. 뭉치면 혼자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가. 적을 무찌르거나 사람을 치유해주는 케어베어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당신만의 클리셰를 찾아보라. 아름다운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BJ 밀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완화치료 전문의이자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다.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통찰한다. 한마디로 죽음 전문가이다. 지금껏 그는 죽음을 앞둔 1000명의 환자를 인도하면서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극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5년 삶의 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이란 주제로 펼친 그의 테드 강연은 그의 가장 높은 조회수 15위 안에 들었다.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사실에 경배하라.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권한다. 1분 동안 밤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별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별은 빛이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주에 관한 사실이 경외심을 선물할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놓인 사람들은 우주와 더 큰 교감을 한다. 아주 빠르고 짧은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아름다움 후에 남은 평화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유성처럼 찰나의 속도로 스치고 사라지는 우리의 짧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 밀러는 그걸 좀 더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더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삶은 매 순간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한평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어내리느라 그 누구의 생도 마지막 역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이다.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다. 삶은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대학생 시절 밀러는 감전사고로 2다리와 1팔을 절단한 다음 화상병동에서 깨어났다. 화상병동은 매우 특이한 곳이다. 소름 끼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 환자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화상병동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다. 화상병동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다. 낮도 밤도 없다. 병실에는 창문도 없었다. 침대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다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무엇보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맞이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내 남은 한 손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작은 눈뭉치였다. 화상 때문에 딱딱하고 보기 흉한 염증으로 가득한 내 피부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생생한 촉감에 나는 깜짝 놀랐고 눈이 천천히 녹아 물이 되는 모습은 기적이었다. 눈뭉치라니. 아, 이 작고 사소한 것이 내 온몸의 죽은 감각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깨워놓다니 눈물이 났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나를 오랫동안 흐느끼게 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얀 눈이 보이지 않는 물로 변하듯 삶도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나는 병실문을 나설 수 있었다. 만물은 그저 일시적인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주 이상한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고, 그래서 너무도 낯선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하나의 오랜 세상을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살짝 연 느낌이었다. 몹시 강렬한 경험이었다.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2다리와 1팔을 잃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잃은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는 삶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절망과 비탄에 잠겨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의 출입구를 발견하는 순간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아름다움인가. 밀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휩싸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매 순간 구두끈을 고쳐매고 배낭을 짊어진 채 삶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하기 쉬운 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세계 최고의 인터뷰어는 누구일까? 칼 퍼스먼이다.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지미 카터, 테드 케네디,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 잭 웰치, 로버트 드니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알파치노, 조지 클루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퀸시 존스, 우디 앨런, 바브라 월터스, 펠레, 야오밍, 세레나 윌리엄스, 존 우든, 무하마드 알리 등 지난 5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만든 아이콘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10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면서 약 5.5m의 뱀상어와 함께 수영을 했다. 르완다에서는 고릴라들과 씨름을 하고 아마존 정글에서 금을 찾아 나섰다. 전직 세계 챔피언 복서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와 스파링을 벌이기도 했고 세계 무역센터 꼭대기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찾고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아내, 3 자녀와 LA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레리킹과 아침 식사를 한다. 싸구려 저녁 식사와 세계 여행 티켓. 칼은 뉴욕에 있는 인사이드 스포츠에 취직했을 때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했다. 전설적인 기자 헌터 톰슨과 술을 마시고 퓰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인사이드 스포츠가 예술적으로는 흥행했지만 상업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앞이 보이지 않자 여행이나 잠시 다녀올 생각이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탁탁 털어 어머니의 환송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른 그는 그로부터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 유명한 칼의 세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굴라시의 마법.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행자는 안다. 버스나 기차의 통로 쪽은 항상 위험이 자리하는 곳임을. 하지만 나는 통로를 걸어가면서 흥미로워 보이는 사람 옆에 빈자리를 앉았다.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 또 나를 믿어줄 것 같은 사람이어야 했다. 매우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집에 초대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싼 여인 숙에서 묵을 만한 돈조차 없었으니까. 기차 안에서 공짜 숙소를 얻기 위해 칼이 가장 많이 사용한 질문은 이것이다. 최고의 굴라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부러 할머니들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질문을 하면 상대는 점점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요리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곧이어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도와주러 왔다. 어느 나라에서건 마찬가지였다. 헝가리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내게 굴라시를 맛보여 주기 위해 저녁 파티를 열었다. 파티 도중에 한 이웃이 살구 브랜디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살구 브랜디 맛이 끝내주는데 3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꼭 대접하고 싶네요. 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 주말에 살구 브랜디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파티가 시작되면 또 다른 이웃이 와서 키슈쿤헐러시에 가본 적 있어요? 파프리카로 유명한 곳인데 헝가리까지 와서 키슈쿤헐러시를 안 가보면 안 되죠? 라고 한다. 그렇게 키슈쿤헐러시에 갔다. 굴라시에 대한 질문 하나로 6주간 숙소와 식사가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여행했다. 10년 동안. 한마디로 칼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천재였다. 세상에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어떻게 기차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6주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칼은 답했다. 비결은 가슴을 공략하는 데 있다. 일단 상대의 가슴에 들어가야 머리로 올라갈 수 있다. 가슴과 머리를 이으면 영혼이 가는 길이 생겨난다. 더 낮게 그리고 다르게. 전성기 시절 칼은 소련의 대통령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30분을 넘게 인터뷰했다. 원래 예정 시간은 2분 30초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간단히 답했다. 매우 유능하고 이성적인 인물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곧장 가슴으로 가야 한다. 다른 질문들은 모두 훌륭한 대비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칼은 고르바초프의 홍보 담당 비서관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2분 30초가 주어졌으니 1초도 허투루 쓰지 말자고 결심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고르바초프가 조용히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77세의 나이였고 칼은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다시 앉았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였다. 칼은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이 핵무기나 세계 정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 등에 관한 것이라고 짐작하겠지. 잠시 후 칼이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르바초프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지만 그건 기분 좋은 놀람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칼을 쥐긋이 쳐다보며 숨을 골랐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본 후 고르바초프는 천천히 그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떠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터뷰는 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세계 최고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중 하나인 마이크 버비글리아도 칼의 이 같은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람의 가슴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전략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 길거리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면 절대로 토크쇼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대신 키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라. 상대가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당신은 오프라 윈프리와 키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경청의 진정한 의미. 칼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던 것은 능수능란한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를 포함해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늘 당황스러운 일에 처하게 된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거나 너무 긴장해서 얼어붙거나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있어주면 충분하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경청의 본질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은 우리가 오랫동안 곱씹어 보아야 할 조언을 남겼다. 뭔가 충격적이고 독특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면 된다. 좋은 것만이 언제나 영원히 남는다. 12. 사천 시간을 생각에 써라.
29살의 윌 매거스킬은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의 철학 교수이다. 그는 세계 최연소 정면 보장 교수이기도 하다. 더 좋은 선행이라는 책을 썼고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커리어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하는 8만 아워스와 수입의 최소 10%를 효과적인 자선 활동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Giving What We Can 등을 설립해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이끌었다. 열정을 쫓아라는 끔찍한 최면이다. 윌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롤모델이자 친구이자 현명한 교사이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성취와 행복,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기여 등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지적 통찰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글로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가 열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만 있으면 원하는 삶,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직업 만족의 가장 큰 조건은 가슴이 뛰느냐가 아니다. 정신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결정한다.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지금은 전혀 불만족한 일을 하고 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정은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자립심을 발휘하게 하며 더 큰 세상에 자신이 기여하게 만드는지와 같은 이성적인 측정 기준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가? 내가 개발해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가?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시간을 써라. 나는 그에게 철학자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도자로서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주옥 같은 답을 주었고 인터뷰는 거기서 끝내도 모자람이나 아쉬움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생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가? 8만 시간쯤 된다.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도 그랬지만 20살 때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이런저런 생각들 사이만 오가고 있을 것이다. 인생에 대한 큰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에 더 골몰해 있을 것이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통상 2시간이 걸린다. 그중 어느 시간을 갈지 결정하는데 5분쯤 걸린다. 어떤가?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하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를 평생 일하는 8만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4,000시간 정도 쓰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 이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질 때 2년에 해당한다.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데 쓰는 사람은 분명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궁지에 몰려 시간에 쫓겨 열정 따위를 마법처럼 외치며 괴롭게 살아가는 일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 13.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 2008년 7명의 친구에게 매주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던 여성이 있다. 2016년 현재 그녀는 매주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바로 브레인 피킹스의 편집장 마리아 포포바이다. 그녀의 이메일은 삶의 따뜻한 행복과 사랑, 가치를 탐구한다. 거의 매일 한 권의 책을 읽는 마리아 포포바는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있고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를 전한다. 그녀의 결과물은 눈부심 그 자체이다. 매주 그녀의 글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이 바뀌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행복은 거절의 기술이다. 마리아의 팔뚝에는 문신이 있다. 관역처럼 생긴 그림 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동그란 관역 안에는 행복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문신을 새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한 후 깨달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라.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라. 단순한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알 때 생겨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마리아는 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해오는 사람, 직접 전화를 걸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메일로 대체하는 사람, 무작정 자신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 더 낫다. 그냥 좀 미안해해라. 그러면 되지 않는가. 죄책감은 당신의 특권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품질을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언제나 인생에서 사수해야 할 가치이다. 내가 강연, 인터뷰, 미팅을 거의 그만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는 책상 위쪽 벽에 NO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다. 글 쓰는 시간을 빼앗는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임에도 그녀는 절대 워커홀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 고통에 대해 자주 호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뿐이다. 마리아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2년 3월에 쓴 일기를 힘들 때마다 떠올려 힘을 얻는다. 소로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는 하루를 일거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편안함과 느긋함에 둘러싸여 일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또한 매일 세상 모든 일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을 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훈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일정으로 꽉 찬 달력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핵심에 집중하려면 서로의 말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 집중력을 키우는데 유용한 도구. 어떻게 해야 우리는 느긋해질 수 있을까? 마리아는 집중력의 차이를 꼽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고 지리멸렬하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줄이든 글을 써나가라고 마리아는 조언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방관 캐롤라인 펄의 생각 떨어뜨기 연습과 비슷하다.
머릿속에 꼬인 실타래를 하얀 종이나 모니터 위에 천천히 떨어뜨리다 보면 집중해야 할 키워드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와이어드의 창업자 케빈 켈리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생각을 얻기 위해 글을 쓴다. 글을 쓰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이디어에서 글이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글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거기서 나온다. 큰 깨달음이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롭다. 그리고 강한 집중력은 글쓰기를 통해 키울 수 있다. 마리아는 이런 글쓰기에 큰 도움을 얻는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다. 첫째, 에버노트 앱의 활용이다. 에버노트는 마리아뿐 아니라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이 쓰고 있는 도구이다. 에버노트는 검색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원고의 질을 높이는 메모들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집중력을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이다. 둘째, 종이책이나 종이문서를 읽을 때 자신만의 축약된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종이책을 읽으면서 여백에 메모를 넣을 때 아름다운 언어라는 뜻에서 비엘이라고 적어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책의 맨 앞쪽 빈 페이지에 색인을 만들면 나중에 훨씬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구절이 있는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엘 8쪽, 12쪽, 9쪽, 47쪽 등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것이다.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도착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생은 주어진 50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시험이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 열심히 답을 찾는 사람에게 신은 더 큰 기회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4. 내 자리를 만들어라.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남자는 누구일까? 타이탄들은 압도적으로 케빈 켈리를 꼽았다. 그는 1993년에 공동 창간한 와이어드의 선임 매버릭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는 비영리 단체 올 스피시즈 재단을 만들었고 여가 시간에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다. 문서화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디스크에 담아 1000년 후 사라진 언어를 살아남은 언어와 비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제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롱 나우 재단의 이사로 있다. 로제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는 메모들을 비롯한 멸종한 종들의 부활과 복원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어떤가? 정말 흥미진진한 남자 아닌가?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는가? 케빈은 인생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입력해 얻은 예측 사망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2016년 현재 그의 살 날은 6000일 정도 남아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카운트다운 시계만큼 인생에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6000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아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슈퍼리치도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카운트다운 시계를 갖고 있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케빈에게 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선물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롱나우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스튜어트 브랜드이다. 그는 약간 다른 인생 시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5년 단위로 묶어서 설정해 놓았다. 스튜어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실천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의 수명은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그만 생각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효과적이다. 그것을 완성하든 포기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5년이 걸리니까 말이다. 5년씩 끊어서 인생을 생각해보라.
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손가락으로 몇 번만 세면 앞으로 살 날이 싹 없어져 버린다. 찾아보기 힘든 것을 만들고 있는가? 아무리 근사한 시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짧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면 케빈은 먼저 생산성에 매몰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생산성은 로봇에게나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질문하기, 창의성 발휘하기, 경험하기로 채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강력한 생산성을 요구받는다. 경쟁자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인류의 일정 기간 동안 유효했던 믿음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기업은 흔해 빠졌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 것인가를 지나 얼마나 희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의 시대로 이동한 인류에게 케빈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타인의 인생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매우 강렬한 유혹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경쟁하려고 한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록스타가 될 수 없다.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거기서는 당신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곧 남을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질문과 창의성과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이다. 물론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성공이다.